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어서. 자, 그러면 10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사회통합, 정치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좌우합작 광복군의 위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좌우 이념 논쟁에 치우치지 말고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뜻에서 광복군의 좌우합작 사례로 김원봉 선생을 예로 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원봉의 서훈 추서 논쟁이 있어왔고 날짜와 자리가 현충일, 현충원이라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 언급이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생각과 신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고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김원봉 선생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1948년 월북 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고 국가검열상에 오르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으로부터 6.25 공훈자로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 뒤에 숙청당했다는 것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좌우 통합의 모범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6.25 전쟁으로 희생된 전몰 장병이 안장된 곳에서 또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묵념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도무지 대통령이 진정 국민 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을 끝내고 협치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중도 개혁의 정책, 제3의 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통합을 우선 과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통합을 말하려다 오히려 이념 갈등을 부추긴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의도적으로 논쟁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노림수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으로 통합을 말하며 뒤로는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술을 구사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이은 분열지향적인 발언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의 빨갱이 발언,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 등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양극단의 극한 대결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먼저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좌우 분열, 이념 대결로 정치와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업이 기업을 가로막고 데모대가 길거리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앞길이 깜깜한 어둠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모든 발언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사회통합, 정치통합, 국민통합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원내대표입니다. 오늘도 먼저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 합계 금액에서 수입 합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래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5월 말까지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액이 459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4%가 줄었습니다. 수출 주력산업 및 반도체 수출은 4월 13.7%에서 13.7%의 감소에 이어 5월에는 무려 30.5%가 줄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선통신과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하반기 극심한 수출 부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부진보다 더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입니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기에 수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내후외환의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1,000대 상장기업의 60%가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아예 영업손실로 기록됐습니다.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118개에서 164개로 무려 39%가 늘어났습니다. 돈 벌 국리는 안 하고 돈 쓸 국리만 하면 가정경제든 국가경제든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허언을 멈춰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망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와 최저임금 동결 선언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가 예정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 내수 촉진 효과는 의심스럽고
조세정의의 원칙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를 실시한 지난해 국내차 판매는 전년 대비 0.7%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무려 12%가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산차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연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시대와 동떨어진 자동차 개별 소비세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는 1970년대에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된 지는 오래입니다.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의 승용차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든지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강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당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 이유는 6.25 전쟁 때문입니다. 3.1절이나 광복절도 아니고 하필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날,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훈장까지 받은 분을 언급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다 쓰러져간 대한민국의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독의 다름 아닌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념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역사인식을 바로 가질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대표가 원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문제로서 언급을 또 하겠습니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이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듯이 김원봉도 대한민국 국군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6.25 전쟁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좌우 대결의 역사를 뛰어넘고 싶은 대통령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충일에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희생된 국군 장병 유가족들이 받을 상처를 먼저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청와대 방문 당시 봐야 했던 김정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 통합과는 반대로 이념 갈등과 분열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 심판관이 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이것이 몰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 단합과 이를 통한 경제 회생입니다. 국민들은 이념 투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종근 하사법 통과시켜 워마드로부터 조롱과 비방당하는 국가유공자 명예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 최종근 하사 유가족과 함께 참배를 하고 특별히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유가족들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위로하는 별개로 지금 워마드에선 고 최정근 하사와 유가족에 대한 조롱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정근 하사의 죽음을 대통령이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까지 2주 가까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저희 의원실에서 대통령 신체 훼손을 사유로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했고 오늘 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천 명이 받고 최정근 하사의 명예와 대통령 권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정근 하사법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최종권 하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우리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헝가리 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후 약방문식 외교 결례를 중지하고 외교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교의 본질은 국가 간 상호 존중이고 상대국에 대한 외교 행위가 내정 간섭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해법으로 제외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해외 관광지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해 취약점이 발견되면 그 나라 관계당국과 협의에 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해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내정 간섭을 천명한 것입니다. 제외 공간은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고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유 인력으로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점검 활동에 나설 수 있는지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악천후 속에서의 무리한 운항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기상 상황에 대해서 외교공관에서 각국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국에도 안전규제와 관광지의 치안과 또 안전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공관원들이 그들에 비해 어떻게 이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외교부 직원들이 모든 관광지를 모든 상황에서 체험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탁장 행정식 대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지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별점을 매기는 것은 출판업계나 관광업계, 관광 유튜버나 해야 될 일인데 왜 정부가 대신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보여주기 대책을 남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생색내기식 이슈 쫓아가기에 집중하지 말고 강경화 장관과 외교부는 제발 외교를 하십시오. 예, 문병호 주구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특별히 약산 김원봉과 조선의용대를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 참가단으로 방북한 후 북에 눌러앉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국가검열상,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직을 지냈으며 무엇보다 6.25 전쟁에 참전하여 노력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까지 서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과격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박헌영과 김일성까지 독립유공자로 서운해야 하는 것입니까?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운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지만 총뿌리를 맞대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장 최일입니다. 정부의 한심한 행정행위 두 가지 좀 지적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다하게 징수한 2015년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중과세 성격이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해 28만 3천 명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가고 언론 보도로 이슈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련 부처는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복불복입니까? 세금을 거둘 때는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안내문을 보내지만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줄 때는 법 규정이 없다며 안내를 하지도 않습니다. 내년 5월이 지나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환급 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괄 환급을 하지 못하겠다면 문자 메시지나 안내문이라도 보내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둘 때만 납세자 권리를 운운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감독관 부당행위, 부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근로감독관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위법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근로감독관은 오히려 관련 자료를 회사에 넘겨주거나 진정서를 접수한 지 1년 만에 처리 결과를 내놓거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무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강압적인 업투로 문제 제기를 한 노동자들에게 갑질행위를 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보호가 아닌 회사 보호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부정행위를 조사, 조치하고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이해가 없으니까 그러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